이 파트에서는 이 보더라인을 그 3장은 구조 분석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4장은 발생 기원적 역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은 좌 취약성의 비특징적 징후, 그리고 1차 과정 사고, 그리고 경계성 성격 구조의 방어 기제, 뭐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심리 장치의 세 가지 전반적 구조로 보고 이들은 각각의 기능으로 정의되며 전체적 구조 내의 하부 구조는 특정한 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에 하부 구조는 새로운 기능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자아를 전체 구조로서 하부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 구조 분석을 적용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런 유형의 정신병리와 관련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특정적 구조적 파생물들을 분석할 것이다. 1. 자아 취약성의 비특징적 징후. 자아 특징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확장되고 남용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아 취약성의 다양한 측면을 개인화하고 분화하면 이 개념은 계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일반적 측면으로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할 것이다. 1. 불안 내성 결여. 2. 충동 통제 결여. 3. 발달된 승화 통로 결여이다. 자기상과 대상상이 어느 정도 분화되지 않고 이와 동반해서 자아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은 경계선 영역에서 자아 취약성의 비특성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측면은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병리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 맥락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성격 패턴의 경직성이 때로 자아감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된다. 성격 병리의 심한 경직성도 지나친 유동성도 그것 자체로 자아 강도나 자아 취약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둘은 성격 병리의 특정한 조직화 형태이다. 불안 내성 결여는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에 어떤 불안이 추가되었을 때 내담자의 증상 형성, 외부 변형적 행동 혹은 자아 퇴양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정도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불안이 추가되었을 때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심한 불안 환자에게서 관찰하기 어렵다. 불안이 완전히 없는 것 자체가 불안 내성 정도의 지표도 아니다. 실제로 여러 주 동안 숙련된 진단적 검토를 통해 불안 내성을 확실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동 지배적 성격 장애는 충동 통제 결여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특정적인 일반화된 충동 통제 결여는 방어적 성격 형성의 일부로 매우 기별화된 충동 통제 결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필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아 취약성과 관련해서 충동 통제 결여를 보이는 것이 매우 특정한 방어 기제를 반영하고 해리된 동일시 체계가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충동 통제 결여의 특정성은 충동층 행동이 나타나는 동안 충동이 자아 동일적으로 체험된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충동 통제를 잃는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내담자 성격 부분이 다른 자기 경험 부분과 정서적 접촉이 되지 않는 것과 이러한 해리된 돌파를 2차적으로 방어하는 데 약한 부인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반대로 비특정적 통제 부족은 유화성 성격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충동성은 단지 불안 혹은 특정한 추동 파생물이 추동을 어떤 충동하고 다른 그런 거죠. 역동이라는 말이 드라이브라는 영어를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예, 추동 파생물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정하게 해리된 동일시 체계의 상현이 아니라 심리 내적 긴장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발달된 승하통로의 결여는 또한 평가하기 어렵다. 지적 수준과 특별한 기술과 같은 기질적 역량이 평가되어야 하고 내담자의 잠재력이 실제 성취와 비교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사회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극이 매우 풍부하고 문화화된 사회 환경에서 경계선 내담자가 즐길 줄 모르고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최적의 환경에 피상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의해 덮일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심하게 결핍된 환경에서 만성적으로 가난하게 자라는 내담자는 표면적으로 재미없고 기쁨이 없으며 비창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반드시 더 깊은 수준에서 승화의 역량이 부족한 좀 더 심한 측면이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다. 창조적 기쁨과 창조적 성취는 승화 역량의 중요 측면이다. 이것은 갈등 없는 자아 영역이 가용한 정도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이며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자아가 취약하다는 표시가 된다.
이 1차 과정 사고, 라파포르트는 1차 과정 혹은 2차 과정 사고가 우세한 정도에 따라 인지 구조 수준을 분석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경계선 성격 구조의 임상적 징후에 가장 흔히 고려되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 전 정신분열증적 환자, 정신병 환자 간의 구조 차이에 대한 라파포르트 등 많은 개념은 인지 구조 수준에 대한 이들의 분석과 연결된다. 이들이 2차 과정 또는 1차 과정 사고가 우세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투사법 검사 배터리를 활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임상 정신 검사 상태 검사에서 사고 과정의 형식적 장애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투사 검사에서 특히 비구조화진 자극 반응에서 1차 과정 사고가 나타난다. 그것은 원시적 환상, 형식적 검사 자료의 전원 능력이 약화되거나 특히 특이한 언어 사용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1차 과정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전에 보았던 대로 자아의 비특정적 형식적 퇴행을 나타내는지는 의문이다. 1차 과정적 사고로의 퇴행이 경계선 성격 구조의 여러 측면의 마지막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1. 병리적이며 원시적인 추동 파생물과 관련된 초기에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지혜 활성화. 2. 인지 과정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화된 해리 혹은 분열기제라는 초기 방어기제의 지혜 활성화. 3. 자아 경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시적 자기상과 대상상의 부분적 재융합. 4. 점유, 역점의 균형의 일반적 변동으로 인해 자아가 원시적 인식체계로 퇴행하는 것이다. 근원이 무엇이든 1차 과정 사고로 퇴행하는 것은 경계성 성격 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투사 검사를 사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계성 성격 구조 진단의 세련되고 자세한 심리 검사는 필수이다. 3. 경계선 성격 구조의 방어기제. 자아 발달과 통합에서 기본 과제는 초기와 후기의 내사와 동일시를 안정된 자아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리비도 추동 파생물의 영향으로 형성된 내사와 동일시는 먼저 공격적 추동 파생물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분리되어 구축된다. 즉, 좋은 그리고 나쁜 내적 대상 혹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내사로 된다. 내재하는 대상 관계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엔 단지 초기 자아의 통합 부족으로 생긴다. 원래는 통합 능력의 결여로 생겼는데 나중에는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긍정적 내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아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아에 의해 방어적으로 사용된다. 처음에는 통합되지 않아서 생긴 자아의 방어적 분할이 나중에는 다른 목적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분열 기제이다. 이 기제는 생후 첫 해 동안 자아 발달의 초기 단계에만 정상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에는 억압과 억압 관련 기제들, 즉 반동 형성, 고립, 무효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 높은 수준의 자아 방어에 의해 신속히 대체된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 자아로부터 추동 파생물 혹은 추동 사고의 표상 혹은 둘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심리 내적 갈등에서 자아를 보호한다. 한편 이 기제와 필자가 언급할 다른 관련 기제들이 지속되는 병리적 상황에서 분열도 자아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갈등되는 것, 즉 공격적으로 결정된 그리고 리비도적으로 결정된 내사와 동일시를 적극적으로 떼어서 유지하거나 해리시키는 것을 통해서인데 이것은 의식되는지에 상관없이 일어난다. 이때 추동 파생물은 정서, 사고, 동작으로 충분히 의식화되지만 의식적 심리 경험의 다른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 병리적 상황 하에서 모순되는 자아 상태가 교대로 활성화되고 이 모순되는 자아 상태가 서로 분리되어 유지될 수 있는 한 불안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상태는 정상적으로 안정적 자아 정체성에 이르는 통합 과정에 매우 치명적이며 정체성 혼미 증후군의 바탕이 된다. 대상관계가 내재화되기 위해서 초기 자아가 빠르게 연속해서 성취해야 하는 두 필수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초기 내사와 동일시 부분을 형성하는 자기상을 대상상으로 분화하는 것, 대상상으로부터 분화하는 것. 두 번째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공격적인 추동 파생물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기상 및 대상상과 통합하는 것. 첫 번째 과제는 1차적 자율적 장치의 발달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그 장치는 내사와 동일시 과정이 작동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다. 지각과 기억 능력이, 기억 흔적이 저장되고 통합됨으로써 자극의 원천과 지각의 분화된 특성을 구분하고 점차 대상상으로부터 자기상을 구분하게 된다.
또한 추동 욕구의 만족과 적절한 좌절은 자기상이 대상상으로부터 분화되는 것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리비도적 만족은 자기와 대상의 상호작용이 정류되어 이 영역에서의 분화를 촉진하며 좌절은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을 가져오고 따라서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추동 욕구의 지나친 만족은 자기와 대상 간의 분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상적 관점에서 초기 추동 욕구, 특히 두방비력 욕구의 지나친 좌절은 자기와 대상 간 분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친 좌절은 자기상과 대상상이 퇴행적으로 재융합하려는 정상적인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 만족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와 대상 간의 초기 융합 현상으로 나타난다. 위에 언급한 두 번째 과제는 리비도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자기상과 대상상이 공격적인 추동 파생물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기상과 대상상과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화된 좋기만 하는 대상상은 나쁘기만 하는 대상상과 통합되어야 하며 이것은 좋은 자기상과 나쁜 자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통합 과정에서 부분 자기상과 대상상은 전체 대상상과 자기상으로 통합되고 따라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서로 점점 더 분화되어 더욱 실제적이게 된다. 이 두 과정은 정신병에서 아주 심하게 문제되고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 정신병에서는 자기상과 대상상 분화가 심한 결함을 보이고 자기상과 대상상 간 퇴행적 재융합이 원시적 융합 현상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와 동시에 자기와 자기 아닌 것 간의 분화의 영역에서 자아 경계가 흐려진다. 자기상과 대상상 간의 이런 퇴행적 융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1. 1차적 자율성 장치 발달의 결여. 2. 기질적 불안 내성 결여. 이때 작은 좌절조차도 견딜 수 없어 퇴행적 융합이나 융합 과정이 일어난다. 3. 현실에서의 지나친 좌절. 4.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지나치게 발생하거나 기질적으로 공격 추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할 때이다. 공격성 투사와 공격적 대상상과 자기상의 재내사를 포함하는 악순환은 정신병과 경계선 성격 구조 발생 둘 다의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정신병에서 주요 결과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퇴행적인 재융합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우세한 것은 자기상과 대상상 간의 재융합이 아니라 심화된 분열 과정과 병리적 고철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사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정신병 발생과 관련된 병인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상과 대상상의 퇴행적 재융합 혹은 자기상과 대상상의 미발달과 미분화가 우세하지 않다. 여기서 발달상의 중요한 결함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내사와 동일시를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격적 그리고 리비도적 자기상과 대상상을 통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사례에서 1차적 자율성 장치 발달의 기질적 결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다만 기질적 불안 내성 결여가 반대의 특성을 가진 내사 통합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적 추동 파생물의 강도가 강한 것이 주요 병리적 요소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나친 공격성은 기질적으로 공격 추동이 강하든가 혹은 심한 좌절에서 유래하며 초기의 자기상과 대상상과 연결된 심한 공격적 추구와 자기 공격적 추구는 경계선 성격 구조와 연관된다. 자기상과 대상상이 서로 비교적 잘 분화되고 이 상들의 퇴행적 재융합이 비교적 없을 때 자아경계의 분화는 비교적 혼란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형적 경계선 내담자는 대체로 자아경계와 현실 검증 능력이 온전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모순되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통합 결여는 많은 병리적 결과를 낳는다. 분열은 자아 안에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긍정적 내사와 동일시를 보호하는 기본적 기제로 유지된다. 위험한 나쁘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이 있을 때 좋은 자기상과 대상상 및 좋은 외적 대상을 보존하려는 요구는 많은 보조적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보조적 방어 기제는 분열과 함께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특정적 방어 기제를 구성한다. 필자는 이 방어 기제를 이후에 생기는 덜 병리적 기제, 즉 신경증 내담자와 경계선 성격 병리가 아닌 내담자에게서 보이는 억압과 관련된 방어 기제와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컨버그는 원래
그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컴버그 자체는 비엔나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유러피언이죠. 이분이 칠레로 이주해서 칠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미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 트레이닝도 일부 받으면서 미국에서 정신분석가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문화를 다 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대상관계 이론을 굉장히 이고 사이칼리 쪽에 접합하는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통합 인티그레이션을 해내는데 이고 사이칼리의 개념들과 대상관계 개념을 함께 소화해서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상관계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고 사이칼리의 여러 개념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니까 여기서 처음 구조 분석을 하지만 처음에 나온 얘기가 자아 취약성과 자아에 대한 얘기, 자아 취약성으로 가는 것은 대상관계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아심리학 쪽에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아심리학의 개념으로, 그러면 우선 자아의 강도 문제가 되겠죠. 자아가 너무 취약하니까 자아가 취약함에서부터 오는 여러 어려움들, 그래서 어떤 여기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하고 있죠. 불안 내성의 계력, 충동 통제 계력, 발달된 승화 통로 계력, 이제 이런 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이론으로서 1차 과정 사고, 2차 과정 사고는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1차 과정 사고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인들이 되면서 2차 과정 사고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건 1차 과정 사고죠. 그래서 플래소 언플래소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 쾌 불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마음의 1차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현실 원리 리얼리티 프린시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2차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1차 과정 사고들이 주로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어 기제 얘기를 하는데 방어 기제는 자아심리학에서 아주 독특하게 일어난 부분이죠. 많은 자아심리학에서 방어 기제 이론이 굉장히 잘 발달했는데 그 방어 기제 이론을 가지고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을 가져와서 일단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방어 기제들을 여기서 여기서 분열 기제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원시적인 이상화,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의 초기 형태, 그리고 부인, 그리고 전능과 평가자, 이런 방어 기제들이 쓰는데 여기서 굉장히 분열적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관계, 내재화된 대상관계 자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아심리학에서는 표상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죠. 외부에 있는 대상이 우리 심리 내적 구조로 들어오는데 어떤 이미지나 이미지나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기 표상이라는 것과 대상 표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셀프 레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아브젝트 레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 중에도 자기에게가 좋은 자기가 있고 이상화된 자기가 있고, 또 어쩌면 자기가 부끄러운 자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체의 이미지나 표상 자체에도 이게 분열되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대상 자체도 굉장히 퍼시큐터리한 대상, 뭔가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이상화한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이상화한 대상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 이런 대상 자체가 우선 대상의 이미지 자체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 셀프, 자기도 어떨 때는 굉장히 괜찮은 자기로 느끼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기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대상 자체도 통합이, 대상의 표상 자체도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방어 기제도 1차적인 방어 기제라고 보통 얘기해요. 억압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억압, 리프레션은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을 잘 지낸 사람들이 억압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경계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충분하게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세퍼레이션, 인디비듀에이션 이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은 분, 보통은 초기에 심바이오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은, 아주 초기 단계에 심바이오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보통 사이카틱한 퍼스널리티 오버제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기에 공생관계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결핍이 심한 분들은 사이카틱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데,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 안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뉴라틱한 수준이라고 하고, 신경증적 성격 구조가 되는데, 그 중간에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되기 이전 상태에서,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에 데미지가 있는, 분리개별화 과정 속에서 데미지가 있는 분들이 보통 보더라인 퍼스널 디스오더로 간다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 내재된 대상관계 병리라는 챕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이분이 설명하고 있고, 또 자아의 취약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자아심리학 쪽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아심리학적인 개념은 어디에와 관련돼서 설명되고 있냐면 49쪽에 나오는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앞에 지금 설명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 4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방어 쪽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49쪽. 49쪽에 4번 예.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 이들 내담자는 분열 기제를 사용하여 초기 병리적 대상관계와 관련되는 모순되는 자아 상태를 분리시킨다는 점이 주목받아 왔다. 이제 덧붙일 것으로는 초기에 내재화된 자아 상태가 어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해리된 자아 상태의 부분으로서 지속되는 것 자체가 병리적이며,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탈개인화, 추상화, 통합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종합 기능을 분열이 방해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리된 각각의 자아 부분은 특정한 원시적 대상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상보적 자기상 및 특정한 정동소인과 연관된다. 정동소인은 특정한 내재화가 일어났을 때 활동하던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사례에서 자기상과 대상상은 정신병에 비해 잘 분화되어 있으므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분화가 비교적 좋고, 대부분 영역에서 자아 경계의 통합성이 동반된다. 자아 경계 상실은 투사적 동일시 및 이상화된 대상과의 융합이 일어나는 영역, 특히 이런 내담자의 전이 발달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들이 전이신경증이 아니라 전이정신병을 발달시키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이제 경계선 성격에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특정 범위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좋은 그리고 나쁜 대사와 동일시를 통합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요 병인적 요소는 1차적 공격성 혹은 좌절에 따른 공격성이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1차적 자아 요소 발달에 어떤 결핍과 불안내성 결여가 기여를 한 것 같아 보인다.
좋기만 한 그리고 나쁘기만 한 내사의 분열이 지속된 결과는 다양하다. 우선 미비도적 공격전 추동 파생물의 상호 침투가 부족함으로써 자아의 정동 소인의 정상적 조절과 분화가 방해받고 만성적으로 원시적 정동 상태가 분출되는 경향이 지속된다. 또한 우울, 관심과 죄책감을 경험하는 자아 역량에 의해 표상되는 특정 정동 소인은 긍정적, 부정적 내사가 통합되지 않으면 도달될 수 없다. 우울 반응을 할 수 있는 자아 역량은 상위되고 모순되는 자아상의 긴장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그것은 좋은 자기상과 나쁜 자기상이 통합될 때 발달되며 따라서 자신의 공격성이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이 더 이상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하게 보이지 않게 될 때 통합된 전체 대상에 대한 사랑과 공격성의 조합이 인식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죄책감과 관심을 동기화한다. 경계상 내담자는 종종 대상에 대한 죄책감과 관심을 체험할 수 있는 패배감이라는 원시적인 형태를 띈다. 상실된 좋은 대상을 애도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될 수 없는 좋기만 한 그리고 나쁘기만 한 대상상은 초자아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전성기기적 갈등과 관련된 내재화된 나쁜 대상상을 나타내는 과학적 초자아의 원시적 전조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견디기 어렵고 따라서 외부의 나쁜 대상에게로 재투사된다. 과도하게 이상화된 대상상과 좋기만 하는 자기상은 초자아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 요구와 목표가 아니라 힘, 위대한 완전함이라는 환상적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례에서 자아 이상의 요소도 초자아 통합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현실적 요구는 이상적 자기상과 대상상, 그것과 관련된 자아 이상 혹은 위협적으로 금지하는 가학적 초자아 전조와 통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초자아 전조의 가학적 특성과 과도하게 이상화된 특성에 의해 부모상의 지각이 왜곡되고 통합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자아 통합이 방해받음으로써 요구하고 금지하는 초자아 측면은 계속적으로 투사된다. 따라서 초자아를 통합하려는 자아의 정상적 압력이 사라지고 죄책감을 경험하는 자아 역량도 없어지게 된다. 대상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은 또한 초자아 통합을 방해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현실적 요구를 정상적으로 내재화하지 못하게 한다. 중요한 부모상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이들은 초자아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을 내재화하지 못하게 된다. 요약하면 자아의 원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자아상이 지속되어 매우 모순적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통합된 자기 개념이 발달되지 않는다. 대상상 또한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대상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쁘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계속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대상 세계를 연구한다. 따라서 이것에 대항해서 좋기만 한 자기상이 방어적으로 사용되고 과대망상적인 이상적 자기상이 형성된다. 자기와 대상의 충분한 한계 설정, 즉 자아 경계의 안정성이 유지됨으로써 현실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적응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실, 특히 사회적 현실의 요구를 더 깊게 내재하는 것은 이러한 통합되지 않은 자기상과 대상상에 의해 초자아 통합이 방해받음으로써 불가능해진다. 발달하는 초자아 구조는 전성기기적 공격추동 파생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적 전조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상적 자기와 이상적 대상의 원시적 융합을 나타내는 다른 전조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들은 조절적인 자아 이상을 나타내기보다는 전능과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적 요구를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초자아 기능은 개인화되어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초자아 추상화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여 쉽게 외부 세계로 재투사된다.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이 모든 특징은 경계선 성격 구조의 전형적 성격 특성으로 보인다. 이 내담자는 타인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현실적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 이들은 타인을 거리가 있는 대상으로 경험하며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적응한다. 정상적으로 더 깊은 대인관계로 발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내담자는 타인을 느끼고 공감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며 타인을 비현실적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정서적 관계는 도우적 피상성을 보인다. 도우적 피상성에는 많은 근원이 있다. 첫째, 그것은 리비도적 공격적 추동 파생물이 융합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정서적 피상성을 반영한다. 이에 수반해서 정동 소인의 협소함, 경직성, 원시성이 생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담자의 정서 반응의 피상성은 또한 주측 간 관심을 경험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타인을 장악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것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정서적 피상성에 대한 다른 이유는 너무 가까운 정서적 관여에서 철수하려는 방어적 노력이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원시적 방어 기제, 특히 투사적 동일시가 활성화될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자신에게 중요해지고 있는 대상에 의해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피상성은 또한 대상에 대한 원시적 이상화와 이 대상과 복종하고 융합하려는 욕구, 이상화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전성기적, 특히 구강기적으로 요구하는 욕구의 좌절에 대한 잠재적 경로를 방어하는 것이다. 초자아 발달의 결핍이 있고 이에 따라 자아 통합의 결핍이 있고 감정, 목표, 관심이 성숙되지 못한 것 또한 다른 사람의 고차원에 좀 더 성숙하고 분화된 성격 측면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내담자의 또 다른 특징은 심하게 공격적으로 점유된 전성기기적, 성기기적 목표를 다소 미묘하게, 다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교류하지 않거나 또는 요령 없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비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말한 대상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관련된다. 타인을 조정하려는 욕구는 또한 환경을 통제하려는 방어적 욕구에 상응한다. 이것은 공격적 자기상 및 대상상의 투사와 관련된 더 원시적이고 편집적 공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평가절하하려는 노력과 타인을 이용하는 데서 오는 욕구가 직접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이들 대부분은 환상으로 철수해서 타인과 관계를 재창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 모든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환상에서 보호적 철수와 만족은 피상성으로 상당히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계선 성격 내담자에게도 나타난다. 이런 내담자는 자신의 역량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열등하게 느낄 수 있다. 열등감과 불안정감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타인, 일, 그리고 삶 일반과의 관계에 대한 더 현실적 평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종종 다시 자신의 단점과 결점에 대한 실제적 자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열등감은 종종 방어적 구조를 나타낸다. 인상적인 것은 종종 불안정과 불확실 이면에 전능 환상과 부인에 기초한 일종의 맹목적 낙관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원시적으로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되어 또한 이용하고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깊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고전적으로 이런 내담자의 나르시시즘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들의 나르시시즘은 단시 외부 대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 대상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 나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나쁜 외부 대상에 대한 방어로 사용되는 이상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원시적 융합을 재상연한다. 열등감은 종종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숨기고 있는 2차적 표면층이기도 하다. 모순되는 대사와 동일시로 인해 이들은 뭐뭐 인체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들의 동일시가 서로 간에 모순되고 해리되어도 이 동일시가 나타나는 피상적 현상은 자아에 대한 행동 소인의 잔여물로서 지속된다. 이로 인해 어떤 내담자는 부분적 동일시를 재상연하는데 이 동일시는 현실에 피상적으로 정화한다는 점에서 유용해 보이지만 거의 모두 해리되어 있다. 이들의 카멜레온 같은 적응 특성은 그들이 가장하는 것이 다른 순간에 그들이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공허한 치장이라는 것을 원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내담자 자신에게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 모든 것은 에릭슨의 정체성 혼미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자기와의 관계에서 통합된 자기 개념의 결여 및 통합되고 안정된 전체 대상 개념의 결여이다. 실제로 정체성 혼미는 경계선 성격 구조의 전형적 징후입니다. 이것은 덜 심한 성격 병리와 신경증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체성 혼미는 내사와 동일시에서 적극적 분열이 나타난 직접적 결과인데 정상적으로 이러한 내사와 동일시에서의 통합이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가져올 것이다. 정신병, 경계선, 그리고 신경증 내담자를 감별하기 위한 시도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정신병 환자는 자아 발달에서 심한 결손을 보여 자기상과 대상상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아 경계가 발달되지 않았다. 경계선 내담자는 정신병에서 자아 통합이 더 잘 되어 있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대부분 잘 분화되어 있으며 가까운 대인관계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아 경계가 다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보인다.
그리고 신경증 내담자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아 경계가 뚜렷하다. 이들은 정체성 혼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경증 내담자는 안정된 자아 정체성이 발달되어 있고 대상관계에 의해 자아 구조가 통합되고 탈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초자아가 통합되어 있어서 전성기기적 전조화, 이후에 좀 더 현실적 부모 대상의 내재화가 통합되어 있다. 초자아는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가학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통합되어 있어서 자아 발달을 촉진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능이 성공적이고 갈등이 없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를 초기부터 왜 이런 병리가 일어났는가를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발생 기원적 역동적 분석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 앞부분에서는 이고 사이칼리적인 개념으로 다시 수용해서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발생 기원적 역동적 분석을 좀 보죠. 발생기원적 역동적 분석. 우리는 이제 구조 분석으로부터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내재화된 대상관계에서 전형적으로 갈등하는 추동 내용을 조사하려 한다. 전성기기적 공격성, 특히 구강기적 공격성은 정신병리적 구성의 일부로 중심적 역할을 한다. 경계선 성격 구조의 역동적 측면은 멜라니 클라인과 그 동료들에 의해 명확해졌다. 한편 전성기기적 그리고 특별히 구강기적 갈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심한 전성기기적 공격성의 영향 하에서 생기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클라인의 설명은 경계성 성격 구조와 관련된다. 불행하게도 멜라니 클라인이 상당히 독단적으로 고수하고 이 영역의 대부분의 저자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한 몇몇 기본 가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녀의 관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것은 그녀의 저술에서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점, 후성적 발달을 생각하지 않는 점, 특이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자는 여기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필자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 멜라니 클라인의 분석에서 첫 번째 측면을 상술하고자 한다. 1. 세모 차태의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비교적 충분히 발달한다는 그녀의 전제이다. 필자는 덜 심한 병리 상태와 달리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이 전성기기적 그리고 성기적 갈등의 특정한 우측이며 세모 2년 또는 세모 3년 이후 때이른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발달이라고 본다. 2. 멜라니 클라인은 두 성의 성기관에 관한 타고난 무의식적 지식을 가정하고 그것을 극히 초기의 오이디푸스적 발달과 연결하는데 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멜라니 클라인의 공식화에서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대한 전체적 개념화에는 자아 내의 구조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 페어베어는 이를 바르게 비판하였다. 그녀가 최근의 자아 심리학의 발견을 무시한 것은 그녀의 기술을 매우 약화시킨다. 초자아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화는 구조 개념을 무시한다. 초자아 기능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초기에 발달하는 점에 필자는 동의하지만 그녀의 저술에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사이니한 수준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과잉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것은 세후 첫 며칠 동안 극심한 좌절과 강렬한 1차적 혹은 2차적 공격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전성기기적 그리고 특히 구강기적 공격성은 투사되어 초기 부모상, 특히 어머니상을 편집적으로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 주로 구강기적 가학충동 및 학문기적 가학충동의 투사를 통해 어머니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증여하는 것은 나중에 아이에게는 부모가 연합된 집단으로 체험되어 부모 모두를 증오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1차적으로 어머니에게 투사된 공격성에 의해 아버지가 오염된다. 그리고 과도한 분열의 영향으로 다른 대상 간의 현실적 분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 간 분화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성에서 결합된 위험한 아버지 어머니 상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모든 성적 관계는 나중에 위험하고 공격성이 침투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구강기적 분노와 공포로부터 도피하려는 노력으로 성기기적 추구가 때에 이르게 일어난다. 이 노력은 성기기적 추구를 오염시키는 전성기기적 공격성 강도 때문에 종종 실패하게 되며 양성에서 차이가 있는 수많은 병리적 발달을 보인다. 소년의 경우 구강기적 의존 욕구를 부인하기 위한 때에 이른 성기기적 추구가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향한 성추동에 대한 오이디푸스적인 공포와 금지가 어머니에 대한 전성기적 공포에 의해 강력히 강화되어 위험하고 거세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성기적 공격성 투사는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공포, 특히 거세 불안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성기적 공격성과 공포를 강화한다. 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이런 상황에서 심하게 방해받는다. 반대로 흔한 해결책은 부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폴라 하이만이 소년들의 여성적 입장으로 기술한 것인데 이것은 위험하고 좌절적 어머니에게서 부인된 부관기적 만족을 아버지에게서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복종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부관기적으로 결정된 남성 동성애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어떤 수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성애는 위험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동성애가 부관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적 방법으로 사용된다. 동성애적 관여의 결과로 부관기적 좌절과 공격성이 재출현할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 시도는 이성의 관계에서 공격적 욕구 만족이며 이는 더 깊은 수준에서 어머니가 부관기적으로 부인한 것을 어머니에게서 성적으로 빼앗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구성은 여성과 가성 성기기적 관계를 통해 부관기적 좌절적 어머니에게 대항하여 무의식적으로 복수하려는 자기애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에게 자주 볼 수 있다. 전성기기적 그리고 성기적 목표를 때이르게 응축해서 생긴 위험을 해결하려는 다른 방법은 다형 도착적 유아적 경향의 발달에서 특히 공격성을 할 수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언급된 종류의 심한 부관기적 병리는 소녀에게 정적 오이디푸스적 추구를 이르게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성기기적 추구는 위험한 어머니에 의해 좌절된 부관기적 의존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사용된다. 이 노력은 어머니에게서 비껴나가 아버지에게 투사된 전성기기적 공격성으로 아버지상이 오염됨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또한 부관기적 분노와 특히 불관기적 희귀심은 여성에게 있어 남근 선망을 강력하게 강화하기 때문에 이 노력이 실패하게 된다. 이성애로 공격성을 부인하는 것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병리적으로 강한 남근 선망이 구축해지고 또한 오이디푸스적으로 금지된 어머니상이 위험한 전성기기적 어머니상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흔히 시도된 해결책은 남근 선망과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하기 위해 그리고 오이디푸스 추구에 대한 강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의 표현으로 성적 문란함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피학적 경향을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해결책으로서 이는 투사된 공격성이 재내사되어 내재화된 전성기기적 그리고 성기기적 어머니상으로부터 유래된 초자아 압력을 만족시키려 한다. 위험하고 위협적인 어머니상에서 완전히 분열된 이성화된 어머니상으로부터 부관기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성애를 포기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 구조 장애 사례에서 흔하며 이것은 여성 동성애가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남성을 포기하고 오이디푸스적 어머니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이성화되고 부분적인 어머니상으로부터 부관기적 그리고 전성기기적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동성애 관계 시도는 항상 존재하는 부관기적 공격 욕구와 공포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가학 피학적인 동성애적 관여는 이 발달에서 더 나아간 결과이다. 다른 다형적인 경향은 소년의 경우에 위에서 기술한 것과 유사하게 발생한다. 요약하면 양성에서 전성기기적, 특히 부관기적 공격성의 과도한 발달은 오이디푸스적인 추구를 때이르게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공격적 욕구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전성기기적 그리고 성기기적 목표의 특정한 병리적 응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흔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다형 도착적 성 경향을 지속시키는 몇 가지 병리적 타협 해결이다. 표면적으로 원시적 추론과 공포가 혼란스럽게 지속되어 있어 보이지만 경계선의 경우 범성성은 이 몇 가지 병리적 해결의 조합을 나타낸다. 이 모든 병리적 해결은 성기기적 경향의 공격성과 공격성이 스며든 모든 추론 욕구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시도이다. 심리 검사에서 경계선 내담자는 부분적인 다형 추동에 비해 이성애적 성기기적 추구가 정상적으로 우세한 것이 부족하다. 전 오이디푸스적 그리고 오이디푸스적 추구의 혼란스러운 조합으로 보이는 것은 위에 언급한 병리적 응축을 반영한다. 이들이 성적 정체성 결여를 보인다는 심리 검사에서 도출된 공식화는 아마도 잘못된 명명일 것이다.
이 내담자는 정체성 흥미를 보이지만 이 정체성 흥미는 단순한 어떤 특정 성적 지향의 분화와 결여된 것보다도 더 초기에 복잡한 원천을 가진다. 이들의 성적 정체성 결여는 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갈등에 대처하는 몇몇 강한 고착이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이제 경계성 성격 구조의 인상적 문제에 정신분석적 상위 심리학을 적용하려는 현재 시도의 결론을 보도록 한다. 요약, 경계성 성격 장애가 기술적, 구조적, 발생 기관적이며 역동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공통점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확산된 불안, 다중 증상 신경증의 특정한 형태, 그리고 전 정신병적과 낮은 수준의 성격 강요와 같은 증상 구성이다. 2. 자아의 특정한 방어 기제이다. 한편으로는 자아 취약성의 비특정적 현상과 1차 과정적 사고로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원시 방어 기제, 즉 분열, 원시적 이상화, 초기 형태의 투사, 부인, 전능을 보이는 것이다. 3.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특정한 병리이다. 4. 특정적 추동 운명, 즉 전성기기적 공격 욕구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전성기기적 그리고 성기기적 목표가 병리적으로 응축된다. 경계선적 성격 구조의 다양한 측면과 이들의 상호관계가 간단히 검토되었다. 굉장히 어떤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어떤 컨버가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서 너무 많은 이론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미할 거예요.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 아까 얘기대로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칠레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상관계가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봐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탐탁한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의 주류 이론에서는.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교수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컨버그가 어떤 정신분석 파네틱스에 아주 능숙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대상관계 이론을 끌고 왔는데 자아심리학자들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아심리학 속의 대상관계를 잘 융합해 넣어서 이분은 정신분석학계에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 정신분석학회 회장도 오랫동안 역임을 하시고 최근까지도 제가 2, 3년 전 동영상까지 확인해봐도 굉장히 활발하게 어쩌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이태리를 가시기도 하고 그리스를 가시기도 하고 여러 곳에 가서 강연하시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 자아통합, 어쩌면 자기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통합해내지 못한 부분,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대상 자체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내지 못한 부분, 나중에 전이나 역전 속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이분들은 치료 관계 속에서 어느 날은 굉장히 우리를 이상화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상적인 대상으로 보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상상 자체가 통합된 대상이 아니니까 오늘은 좋은 대상, 내일은 나쁜 대상. 이게 출렁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또 형편없는 사람이 자아 통합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표상 자체도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표상 자체도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표상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대상 관계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번갈아 가면서 투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상 자체도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이카틱 퍼스널리티 오버제시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정신병적 레벨이 있는 분들은 현실 검증이 안 되지만 이분들은 현실 검증을 잘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특히 이분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격성들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내담자 상담자 관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굉장히 형편없는 자기이고 상담자가 굉장히 자기를 공격하는, 말하자면 박해적인 상담자 이미지를 우리에게 투사하는 경우에는 자기는 거기에서 빅팀, 어떤 희생자로서 굉장히 힘든 이런 정서를 자기가 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박해자의 정서를 주어버리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런 스테이플한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에게 주는 전의 자체가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야단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치료 관계에서도 이분이 투사하는 어떤 관계, 이분이 투사하는 어떤 표상 자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수시로 변하면서 그와 상응하는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표상 자체, 이 사람이 가지는 자기 표상 자체도 굉장히 변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격적인 부분이 건드려질 때, 이것을 충동이 있을 때 이거 충동을 참아내지 못하는 이런 패턴. 그래서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고 대상 관계가 안정적이 되지 않아서 실제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처음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서 상세하게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 상태, 보더라인 컨디션스라고 얘기를 하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할 때 경계선 성격 구조라고 할 때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래요. 경계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하고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우선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클리어해지면, 많은 분이 이분이 보드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분의 병리 정도가 사이카틱하거나 사이카틱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뉴라틱한 수준까지 되지는 않은 그 상태,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성격 구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드라인의 특징적인 어떤 징후들을 나타내는 독립된 성격 구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이걸 조금 구별을 하면서 어쩌면 이 책을 읽어도 이걸 잘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 책이 써 있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식하면서 따라가 보죠. 오늘 한주혜님부터 우리 소감 좀 나누고 우리 오늘 마치죠.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예, 저는 이게 경계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아직 확실히 쓰지가 않고요. 설명 때 어떤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병리의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임상이 별로 없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주변에 그냥 얘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성향의 어떤 두 사람이, 근데 굉장히 다른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보이는 사람인데, 경계선이라면 그 사람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를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어떤 정도에 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경계선적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걸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혼란스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에서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이게 어떤 질병의 어떤 수준, 어떤 심한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여러 증후군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성격, 인격 장애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관되지 않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이쪽 얘기도 알아들고 저쪽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보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조금 심화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은숙님이 만나는 보드라인 환자가 수없이 많을 테니까 그 얘기들 우리 곁들이면서 가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은숙님부터 좀 나누시죠. 우리 이제 사례는 엄청나게 가지고 계실 거니까 만나는 사람이 숱하니까. 네. 그러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보더라인이 개념이 안 잡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보더라인이 느껴진다 그럴까? 제 어떤 와이파이에 걸리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이 내담자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보더라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자기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다 잊어버리고 특정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이걸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딱 구분한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그 심리적 갈등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뭐 그냥 따지고 언쟁하려고 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참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컴플레인 같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때는 그거를 좀 유연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좀 다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간다? 뭐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의 포지션을 보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 뭐 자기 자아 통합, 뭐 대상 통합, 뭐 이러는 건데 우선은 이분이 했던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갈게 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올 때 오늘 감자탕 좀 사다 놔라 일찍 들어갈게 그런데 절대 집에 안 들어올 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차도 없이 갔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이는 빽빽 병실에서 울어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집에 갔더니 남편은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가 자꾸 버려지는 느낌이 든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어떤 일상의 상황들을 잘 현실적으로 표현하다가도 내가 버려지는 것 같았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굉장히 이게 막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격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을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우선은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요. 불평불만들을.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평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불평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늘어놓게끔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게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그냥 은연중에 툭툭 던지는데 이분들은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자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초점을 못 맞춰요. 그렇죠. 네,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조차도 이게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렇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의 반응의 수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재워주고 좀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길 원했는데 우리 신랑은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거실에서 텔레비 보면 나는 옆에 가서 저기 신랑 다리라도 붙들고 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똘똘한 그런 여성이 한편으로는 애기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제가 이 보더라인들을 만나면 성인 보더라인 만나면서 참 난감한 게 성인 속에서 아이를 발견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캐릭터가 나왔다 그 다음 캐릭터가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와버리죠. 예, 그러니까 1시간 50분 안에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모습을 같이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억압이라고 보다 헬이라고 보는 거예요. 디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억압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식 속에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이런 인격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는 다른 인격으로 드러나 버린 거지. 그 투사하는 대상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 휙 바뀌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투사했다가 나쁜 사람으로 투사하면 입장이 확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되게 난감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성인은 차라리 아이라면 아이니까 이렇게 잘 돌봐줘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게 좀 갈 수 있는데 성인을 아이처럼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어떠면은 이번에 정서적인 체온을 감지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이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만 그리고 어느 단계에 지금 정서에 머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네이션 속에 이 사람의 그 정서적인 나이에 맞춰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보더라인인데도 어떤 보더라인은 이쁘다 그래도 불평불만해도 귀엽다 하는 네. 보더라인이 있고 어떤 보더라인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사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주로 나에게 이상적인 엄마를 투사하고 거기에 맞추라고 우격다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박해하는 엄마로 계속 투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는 엄마가 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형편없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제가 두 가지 다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보더라인이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케이스예요. 박해 대상.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전문가니까 모든 걸 다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실망을 했다는 거, 실망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이제 이번 주에 와서 또 뭐라고 컴플레인을 할지 이제 또 기대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가는데 이 내용이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밑줄은 거 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참 신기로운 경험이에요. 그렇죠. 신기롭죠?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또 짧지만. 그래요. 우리 같이 엮어가 보죠. 우리 강 목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일상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보더라인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경계선 장애라 해도 다 다르잖아요. 보통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표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변화가 되기 전의 상태 그쪽으로 퇴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되고 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상태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그쪽으로 많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은 원대상과 분리 개별화가 안 되었으니까 마치 엄마가 알아서 해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을 안 해도 알기를 바라고 자기가 안 한 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낙관적인 거죠. 예. 예, 뭐든지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뭐가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될 거라고 다 말했는 것들 자기가 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떨 때는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일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 실제적으로 이게 보더라인이 여기 지금 컨버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꼭 치료 세팅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임상에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효성님처럼 이제 임상에 왔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안 가니까요, 원래는. 원래는 안 가는데 간 사람들은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경계선 장애를 가진 채로 같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보는데 그냥 정신증도 아니고 이게 경계선 장애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 그런 것을 그것도 경중이 있어요. 경중이.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범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천차만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 어떤 전체 우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쭉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뉴라틱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보드라인 수준, 그 다음에 사이카틱하다고 하는데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스펙트럼이니까. 그리고 같은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경중의 차이가 많죠. 보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분류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인간을 구체적인 내담자를 파악하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이 영역이 너무 넓어요. 사실은. 맞아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게 사이키틱한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그냥 좀 말할 땐 신경질적인 것 같고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다 인격이 이게 굉장히 오늘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대상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본다고 좋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그 다음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적 대상 관계가 투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이게 계속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번의 상태가 어느 상태이냐에 따라서 투사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조금 경멸하거나 냉담해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가 뭐 잘못했는가 그렇죠. 고민하고 있고 좀 근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상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막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이 상황이 묘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대상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양상의 그런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꼭 짜게 돼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치료자가 중립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스테이블하게 이게 컨테인한다는 건 정말 내공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어려운 일이죠. 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왜냐면은 이제 내공이 있어서 버티고 있어 본들 다른 사람들은 뭐 미치겠는 거죠. 그래 되니까 계속 문제가 계속 생겨가지고 보통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막 풍지박산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우리 유경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컴버거 읽을 때는 제가 사실 잘 그냥 모르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냥 해석을 해주고, 뭐 잘 안 따르면 뭐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이제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도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서 다양한 그런 양태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재밌고, 이렇게 제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당사자로서 관계가 되면 참 힘든데,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제가 그거를 직접적인 그런 대상이 비껴가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흥미롭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제가 근데 직접 이렇게 당사자가 되면 참 곤란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저도 이제 생각이 나니까 좀 더 이제 흥미가 있고, 이제 왜 컴버그가 대상관계 이론가였는가가 오늘 수업에서 조금 이렇게 어렴풋이 좀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냥 지난번에는 그냥 해석 그냥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결국에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성격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처음 그런 문제는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관계에 그런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장애가 생기고, 또 관계 속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컴버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에 그런 거를 지난번에는 제가 그게 왜 이 컴버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주랑 이번 주는 좀 이게 정말 컴버가 정말로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구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은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 앞으로 컴버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은 어쩌면 뉴욕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분이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라는 하나의 보드라인 페이션트를 치료하는 어쩌면 성격 장애자들을 치료하는데 트랜스퍼런스 중심으로, 하지만 사이코 애널리틱 어프로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트랜스퍼런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인지행동적인 치료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분이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에 대한 혼자가 아니라 그 연구팀들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20-30년 동안 계속 연구해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도 이분이 계속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저서도 있지만 그 후로 끊임없이 이분은 임상을 하고 또 이론을 계속 발달시키면서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트랜스퍼런스 포커스드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게 TFP라는 용어를 이분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이고사이칼리 쪽의 이론에서 본다면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다가 우선 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아닌데 그럼 사이코테라피인데,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독특한, 그냥 사이코테라피는 워낙 다양하니까 그 중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이코테라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름을 부여한 게 전이 중심 정신 심리 치료 뭐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연구해 왔다는 것,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좀 공부를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